2025년 가을, 세계 문학계의 시선이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쏠렸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하는 순간 할리몬의 비서관은 길고도 낯선, 그러나 문학 애호가들에게는 경외와 찬탄의 대상이었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바로 헝가리의 작가 라슬로 크러스노호르커이. 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세계는 그의 문학이 지닌 무게와 깊이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스웨덴 할리몬은 선정 이유에 대해 인간 존재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파고드는 집요하고 묵시록적인 문체로 현대 사회의 의미 붕괴와 존재론적 불안을 타협 없이 그려냈으며, 특히 동양적 사유의 공간 속에서 서구적 몰락의 서사를 완벽하게 직조해낸, 북쪽은 산, 남쪽은 호수, 서쪽은 길, 동쪽은 강을 통해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설은 크러스노호르커의 문학의 정점이자 그가 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인지를 증명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노벨상 수상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문제적 걸작, 북쪽은 산, 남쪽은 호수, 서쪽은 길, 동쪽은 강의 시면으로 독자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동양의 정적인 공간 속에서 서구 문명의 동적인 파멸을 예언하고 인간 의식의 마지막 풍경을 그려냈는지, 그 장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부 종말의 건축가 라슬로 크러스노호르커이. 라슬로 크러스노호르커이는 1954년 헝가리 동부의 작은 마을 지울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성장한 시대적, 공간적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력 아래 놓인 공산주의 헝가리, 그 잿빛 풍경과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는 그의 작품 전반을 지배하는 암울하고 비관적인 세계관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다페스트 웨트베시 로란드 대학교에서 법학과 헝가리 문학을 공부했지만 제도권의 학문보다는 스스로의 사유와 독서를 통해 자신만의 문학적 우주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문학적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바로 프란츠 카프카와 사뮤엘 베케트입니다.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부조리한 세계 앞에서 어떻게 좌절되는지를 그린 카프카의 작품 세계, 그리고 언어와 존재의 한계 상황을 탐구한 베케트의 미니멀리즘은 크러스노호르커이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들의 문학적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 즉 쉼표와 접속사로 끝없이 이어지는, 마치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길고 집요한 문장을 창조해냈습니다. 이 문장은 독자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작품 속 인물들이 겪는 혼란과 불안, 강박을 그대로 체험하게 만드는 강력한 문학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그의 첫 장편소설 사탄탱고는 1985년에 나왔으며, 이러한 스타일이 집약된 작품으로 헝가리의 한 외딴 마을이 붕괴하는 과정을 통해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과 인간, 사회의 근원적인 허물을 그려내며 세계 문학계에 그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발표한 저항의 멜랑콜리 1989년, 그리고 전쟁과 전쟁 1999년 등의 작품들 역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그를 현대의 묵시록을 쓰는 작가, 문장의 대가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종종 명확한 서사나 결말을 거부하고 대신 끝없는 기다림, 무의미한 반복,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방황하는 인물들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과 세계의 부조리를 파고듭니다. 바로 이러한 그의 문학적 특성이 동양, 특히 일본의 고도 교토를 배경으로 한 북쪽은 산, 남쪽은 호수, 서쪽은 길, 동쪽은 강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되며 그에게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안겨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2부 고요의 시면, 교토의 정원을 마주하다. 이 소설은 놀랍게도 겐지 모노가타리의 주인공 히카루 겐지의 후손으로 설정된 한 인물이 교토의 외딴 사찰에 머물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북쪽으로는 산이, 남쪽으로는 호수가, 서쪽으로는 길이, 그리고 동쪽으로는 강이 흐르는 완벽하게 고립된 동시에 사방으로 열린 듯한 모순적인 공간에 위치한 사찰에서 오직 하나의 과업에 몰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찰 안에 있는 불가해한 아름다움과 질서를 지닌 정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설의 제목 자체가 이 공간의 완벽한 지리적, 상징적 경계를 설정하며 독자를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오직 주인공의 내면과 그가 마주한 정원이라는 미시적인 우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주인공은 매일 정원을 거닐고 관찰하고 사유하지만 정원은 결코 자신의 비밀을 온전히 내어주지 않습니다.
모래와 돌, 이끼와 나무로 이루어진 정원은 극도로 정제된 아름다움을 뿜어내지만 그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인간의 이해를 거부하는 깊은 침묵과 허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원의 모든 요소를 분석하고 그 안에 숨겨진 패턴과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정원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이 정원은 단순한 자연의 축소판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텍스트이자 철학적 화두이며 주인공에게는 존재의 의미를 묻는 근원적인 질문 그 자체입니다. 크로스너 호르커이는 이 교토의 정원이라는 지극히 동양적인 소재를 가져와 그 안에 자신의 주된 테마인 의미 찾기의 실패와 세계의 불가해성을 투영합니다. 서구적 합리성과 분석적 사고로 무장한 주인공이 동양적 직관과 비움의 미학으로 가득 찬 정원 앞에서 무력해지는 과정은 이성 중심의 서구 문명이 마주한 한계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소설은 이처럼 정적인 공간과 그 공간을 이해하려는 한 인물의 집요한 정신적 투쟁을 통해 독자를 숨막히는 긴장감과 철학적 사유의 깊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제3부 텅 빈 중심을 향한 끝없는 여정. 작품의 주제의식. 북쪽은 산, 남쪽은 호수, 서쪽은 길, 동쪽은 강은. 표면적으로는 한 인물이 정원을 이해하려는 시도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심층에는 크로스너 호르커이의 문학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나 문화적 충돌을 그리는 것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계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행위 자체가 지닌 근원적인 한계와 비극을 탐구하는 거대한 알레고리입니다. 1. 의미를 향한 갈망과 그 좌절. 소설의 주인공은 정원의 완벽한 조화 속에 숨겨진 궁극적인 진리나 질서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마치 암호를 해독하려는 암호학자처럼 정원의 모든 세부 사항, 즉 돌의 배치, 모래의 물결 무늬, 이끼의 색깔 변화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려 합니다. 이러한 그의 집요한 노력은 지식과 이성을 통해 세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근대적 인간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정원은 그의 모든 해석학적 시도를 무력화시킵니다. 그가 하나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원은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며 그의 해석을 조롱합니다. 의미를 향한 그의 갈망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되어 그를 더욱 깊은 혼란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는 크로스너 호르커이가 그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끊임없이 보여주었던 주제, 즉 인간은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존재이지만 세계 자체는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는 비극적 인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원은 아름답지만 텅 비어 있으며 그 텅 빈 중심 앞에서 인간의 모든 지적, 정신적 노력은 결국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작가는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시선의 폭력성과 인식의 한계. 주인공이 정원을 바라보는 행위는 점차 순수한 관조를 넘어 집착과 소유욕으로 변질됩니다. 그는 정원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지적 소유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의 시선은 정원의 신비를 파헤치려는 폭력적인 탐색이 됩니다. 그러나 정원은 이러한 시선에 포획되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주인공의 집요한 시선은 정원의 본질을 왜곡하고 그 안에서 오직 자신의 불안과 강박만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크로스너 호르커이는 이를 통해 우리가 세계를 본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세계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과 욕망을 세계에 투영하여 보고 있을 뿐이라는 인식론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주인공은 정원이라는 거울을 통해 결국 자기 자신, 즉 의미를 잃고 황폐해진 현대인의 초상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본다는 행위의 순수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주관적인지를 통렬하게 폭로합니다. 3. 동양적 허무와 서구적 종말론의 만남. 이 작품의 가장 독창적인 지점은 동양의 공사상이나 무의 미학이 서구의 묵시록적 종말론과 만나는 방식에 있습니다. 교토의 정원은 본래 비움과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공간입니다. 그곳의 허무는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회귀하는 창조적인 비어있음입니다. 하지만 서구적 사유에 익숙한 주인공에게 정원의 허무는 의미의 부재, 즉 세계의 종말과 동의어로 다가옵니다. 그는 정원의 침묵 속에서 신의 죽음과 세계의 붕괴를 목격합니다. 크로스너 호르커이는 이처럼 동양적 사유의 공간을 서구적 종말의 무대로 전유함으로써 현대 문명이 처한 위기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이는 단순히 동양이 서양보다 우월하다거나 그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거대한 사유 체계가 서로를 오해하고 충돌하며 그 과정에서 인류가 쌓아올린 모든 의미 체계가 어떻게 균열하고 붕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대한 사상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원의 고요함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며 그 아름다움은 모든 것이 사라지기 직전의 마지막 섬광과도 같은 것입니다. 소설은 이 지점에서 단순한 문학작품을 넘어 우리 시대의 문명사적 위기를 진단하는 하나의 예언서와 같은 깊이를 획득하게 됩니다. 제4부 문장의 미로, 독자를 압도하는 형식미. 크러스너호르커이의 소설을 이야기할 때 그의 독특한 문체, 즉 크러스너호르커이적 문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북쪽은 산, 남쪽은 호수, 서쪽은 길, 동쪽은 강 역시 이러한 문체의 극한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내용은 물론 형식 그 자체로 독자에게 특별한 미학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의 문장은 마침표를 찾기 힘든 긴 호흡으로 이어지며 쉼표와 접속사, 관계대명사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문장은 처음에는 독자를 당황하게 하고 숨막히게 만들지만 이내 그 리듬에 익숙해지면 마치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긴 듯한 기묘한 몰입감을 느끼게 됩니다. 1. 의식의 흐름을 재현하는 끈질긴 문장. 이 소설에서 길고 복잡한 문장은 정원을 이해하려는 주인공이 집요하고 강박적인 사고 과정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장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주인공의 사유 또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끝없이 이어집니다. 독자는 이 문장의 미로를 따라가며 주인공이 느끼는 지적 피로감, 혼란, 그리고 희미한 희망과 깊은 절망 사이를 오가는 감정의 진폭을 그대로 체험하게 됩니다. 문장 자체가 주인공의 의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원의 돌 하나를 묘사하는 문장은 그 돌의 표면, 질감, 색깔에서 시작하여 그 돌이 놓인 위치의 기하학적 의미, 그리고 그 돌이 상징하는 우주론적 원리까지 파고들며 수 페이지에 걸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독자로 하여금 단순히 정보를 읽는 것을 넘어 주인공과 함께 사유하고 고뇌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시간 감각을 왜곡하는 서사의 구조. 크러스너호르커이의 문장은 시간의 흐름을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시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문장을 읽다 보면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하루가 지났는지 일주일이 지났는지 분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정원이라는 영원한 현재 속에 갇혀버린 주인공의 시간 감각을 독자에게 그대로 이식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소설 속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마치 정원의 모래 물결처럼 제자리를 맴돌며 무한히 반복됩니다. 이러한 시간의 정체와 순환은 주인공의 정신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독자에게는 실존적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사건 중심의 전통적인 서사 구조를 파괴하고 대신 의식의 흐름과 시간의 왜곡을 통해 소설의 주제를 형식적으로 구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크러스너호르커이 문학이 지닌 독보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분위기를 창조하는 언어의 음악성. 그의 문장은 단순히 길기만 한 것이 아니라 특유의 운율과 리듬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절, 대칭을 이루는 문장 구조, 점층적으로 고조되는 긴장감 등은 마치 장중한 종교음악이나 미니멀리즘 음악을 듣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이 소설에서는 정원의 고요하고 정적인 이미지와 끝없이 운동하는 문장의 동적인 에너지가 기묘한 대조를 이루며 독특한 미학적 효과를 창출합니다.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정원의 시각적 이미지를 상상하는 동시에 문장이 만들어내는 청각적, 운동적 감각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언어를 통해 거의 물리적인 체험에 가까운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능력은 그를 단순한 이야기꾼이 아닌 언어라는 재료로 세계를 빚어내는 위대한 예술가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제5부 문학사적 좌표와 노벨상의 의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의 2025년 노벨 문학상 수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이는 현대 문학에서 서사의 역할과 형식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쉽고 빠르게 소비되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시대에 그의 문학은 독자에게 인내와 집중을 요구하며 읽는 행위 자체의 어려움과 그를 통한 지적, 감각적 쾌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의 수상은 문학이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 인간 의식의 깊이를 탐구하고 세계를 인식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고유한 예술 형식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의 수상은 동유럽 문학의 풍부한 전통과 저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카프카, 쿤데라, 쉰보르스카 등으로 이어지는 동유럽 문학의 계보 속에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새로운 이념적 공백과 자본주의의 침투 속에서 길을 잃은 현대인의 정신적 풍경을 가장 첨예하게 그려낸 작가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문학은 특정한 지역의 역사적 경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류 보편의 실존적 고뇌를 다루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상작이 된 북쪽은 산, 남쪽은 호수, 서쪽은 길, 동쪽은 강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학적 사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 작품은 서구 문명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지혜를 찾아 동양으로 눈을 돌렸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심연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화적 혼종과 정체성의 위기를 날카롭게 포착한 것으로 그의 문학이 지닌 동시대적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국 이 소설을 통해 크러스너호르커이가 던지는 질문은 동양이나 서양 어디에도 구원은 없으며 인간은 이 불가해한 세계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지 못하는 비극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협 없는 비관주의와 냉철한 현실 인식을 통해 역설적으로 인간 존재의 존엄성과 슬픔을 가장 깊이 있게 탐색했다는 점이야말로 스웨덴 할리먼이 그의 손을 들어준 궁극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결론, 종말의 풍경 속에서 발견하는 인간의 얼굴.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의 북쪽은 산, 남쪽은 호수, 서쪽은 길, 동쪽은 강은 쉽게 읽히는 소설이 아닙니다. 그의 문장은 독자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의 세계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과 어려움이야말로 그의 문학이 지닌 진정한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세계의 균열과 우리 내면의 허물을 정면으로 응시하게 만듭니다. 교토의 고요한 정원 속에서 인류 문명의 종말을 목격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어쩌면 의미를 상실한 채 부유하는 현대인 모두의 자화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문학은 단순히 절망만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 끝없는 어둠과 허무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 그 실패할 운명의 투쟁 자체에서 그는 역설적인 아름다움과 존엄을 발견합니다. 정원을 이해하려는 주인공의 실패는 비극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지적, 정신적 집요함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모든 것이 붕괴한 폐허 속에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발견한 인간의 마지막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노벨 문학상은 바로 이 지독한 비관주의자가 인류에게 보내는 가장 서늘하고도 진실한 위로에 대한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소설을 읽는 것은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지만 그 심연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의 얼굴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위대한 작가의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